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FOMC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FOMC에서 어느 정도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지표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를 기록할 것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들 다양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의 1분기 실적 이제 쑥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분기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자, 3월 중반 넘어서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불문율이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번에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과 수급적인 부담감을 모두 덜어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기일 전까지 굉장히 좀 고민들 많았었는데, 자, 연기금의 매도도 조금 줄어들 것 같다, 또 외국인의 매수가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또 이제 이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이게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자, 3월의 셋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징글징글 했다고 해야 되겠죠. 징글없던 지난주 지나갔고요.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희망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장에서 뭐 다우지수는 일단 상승을 했죠. 이런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일단은 이번 주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FOMC를 먼저 봐야 됩니다.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영향을 이제 시장에 미치게 될 텐데, 지난주에 이제 22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어떤 정책 이슈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2 쪽에서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내용이겠죠. 물론 이제 연준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뭐 시장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2의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연준에게 뭔가 그런 니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연준에 있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20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뭐 경기 상황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채금리에 좀 부담되니까 금리를 그전에라도 먼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위원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금리가 어떻게 조금 변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FOMC에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또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들이 제로금리 수준을 지지하게 된다, 또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소수 의견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면 이 부분은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 은행의 SLR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건데, 이 은행의 이 SLR이라는 이 보완적 장치, 이 부분의 완화 조치를 연장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이 부분이 종료가 되는데, 이 SLR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익스포저라고 합니다. 익스포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을 거래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금융적인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빌려두다가 떼일 수도 있겠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금융적인 손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익스포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금, 그런 뭐라고 할까, 비상금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제 3% 정도 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3%, 5%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죠. 뭐 양적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동성 기구 설치 뭐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이런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출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대출을 이제 은행이 많이 해줘요. 그러면 그 대출도 전부 다 손실로 잡힐 수 있는 익스포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은행이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이제 그 완화 조치를 좀 취해줬어요. 아, 그래. 그 부분 내가 충분히 이해하니까 너희들 그냥 지급 준비율, 그 SL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지금처럼 해라 라고 이제 허용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번 달 말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MC에서 이거를 결정해줘야 되겠죠. 이걸 좀 더 연장해야 되겠다. 뭐 양적 완화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그 경기 부양 계획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 완화 조치를 조금 더 연장해 주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은행의 이런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로 될 수 있겠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연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연장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되지 않았을 경우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연장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FOMC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FOMC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들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 중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 중반, 우리나라 치면 이제 주 중후반이 되겠죠. 이제 그 시점부터 FOMC가 시장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경제지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매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16일날, 우리나라는 이제 17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날에는 FOMC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18일날 FOMC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소매 판매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연결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월 달에는 5.3%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이냐. 예상치는 지금 0.1%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지금 이제 그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돈이 현금적인 부분들은 이제 3월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있을 소매 판매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증가했을 것인지 아니면 감소했을 것인지는 아직 가늠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상치는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증가했다라면은 경기 살아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뭐 그 0.1% 정도 감소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월달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3월달 또는 4월달까지 연결되는 그런 소매 판매의 증가세, 소비 증가세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와 고성장 기술주, 일단 국제금리 때문에 자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가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들어가면서 뭐 다우가 올랐다가 기술주가 올랐다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약간 안정세 보이면서 다시 기술주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자금 이동에 대한 포인트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고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춘 거죠. 내려가지 않고 또 올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주 쪽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다우지수 쪽에 포진되어 있는 경기 성장주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만한 이슈는요,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입니다. 물론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인사겠죠. 왜냐면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인사 차례의 어떤 그런 그 회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잠잠해졌었던 그런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갈등 요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네,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적 압박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일단락에 지어진 상태에서 2차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2차가 바로 지적재산권, 기술 기업들에 대한 압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미국이 이 중국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GDP를 끌어올려서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 패권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던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기술기업 압박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또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로 떠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이런 변동성에 어느 정도 시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은 조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경제 지표가 이렇게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월요일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일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기업 재고, 수출입 물가 이런 것들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FOMC 진행이 되면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일날이 되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는 지금 소매 판매 이 정도, 그 다음에 FOMC 요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당장은 악재가 좀 수그러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 1분기 실적이 급반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에서도 실적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FO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 136개 기업들 중에서 112개의 기업들이 약 82% 정도 차지합니다. 이 정도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그리고 93개사는 지난해 4분기보다도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전년도 1월 달에 비해서도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분기보다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또 코로나 이전의 그런 어떤 시점보다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일단 기업들의 그런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퍼가 낮아지게 되면서 기업이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당연하게도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저평가된 기업이 있다. 안 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사실 거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쳐다보더라도 매수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31% 정도 늘어날 것이다. 즉 1월 달보다는 30% 정도 늘어날 것이고 4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 4분기가 이제 극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그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또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황 굉장히 좋은데 이익 줄어든다고 누가 그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무 이거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성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상승할 것이다. 그 다음에 4분기 대비해서도 25%나 증가할 것이다. 역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작년 대비해서 77%, 4분기 대비해서 21% 늘어날 것이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장사 더럽게 못했나 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아차 삼성전자를 기아차 현대차를 매수할 때가 작년 3월 말 4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실적도 좀 별로였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이제 막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갔었던 건데,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제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기아차의 어떤 실적 상승 전망치는 일단 뭐 전년도랑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만 4분기 대비해서 즉 연속적인 상승,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아주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대비해서는 600%나 급증할 것이다. 와, 실적 깡패네요. 네, 그래서 LG화학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 늘어날 것이다. 근데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G화학이 확실히 배터리 쪽에서는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LG에너지가 이제 배터리가 분리가 돼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은 이제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또 이렇게 너무 많이 급증했다면 다음 분기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인터넷 쪽에서는요, 네이버가 이제 1분기보다 작년보다 39% 증가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도 꾸준한 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4분기, 네, 4분기보다도 70%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이제 흑자 전환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금호석유, 뭐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OCI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큰 폭의 실적 개선 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업종들이 여기에 속한 부분이어서 화학업종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운업종 같은 경우는 HMM이 영업이익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개선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쭉 읊어드린 기업들, 업종들 제가 전부 다 개선될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뭐 그다음에 금융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을 때는 기업의 주가가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대장주들의 움직임들만 잘 파악해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잘 잡으시면 저평가에서 또 싼 가격대에서 잘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 증시 변동성에 휘청휘청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이익 하향치 전망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을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4월달 정도까지는 끄떡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연기금의 매도, 이 매도 국면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청약이 끝나면서 투자자 예탁금의 반등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러한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연기금의 매도가 줄어든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연기금이 지금 51일째인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엄청난 기록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판 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주식을 팔아치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은 보통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팔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변태이거나, 그죠? 욕을 나는 먹고 싶어. 난 욕 먹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거나, 정말로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수치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판단하신다라면 조만간 연기금의 매도가 멈추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연기금 자체로서도 이제 다채롭게 이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하긴 하겠지만 지가 언제까지 팔겠습니까? 영원히 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팔고 나면 이제 스스로 정책적인 부분을 가져가든 아니면 외부의 압박이 들어왔든지 간에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요.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럼 분위기는 또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매매 주체들이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잘 버텨낸 이런 주가,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요거밖에 안 떨어졌어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증시에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만기 이후에 연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 잘 우리가 판단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포인트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조금 이제 덜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수급 주체들의 어떤 귀환, 그래서 매수를 좀 확장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 이 수급만 들어오게 돼도 괜찮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기업들 실적까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끝내고 이제 뭐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가 된다거나 또 수급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FOMC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다양한 뭐 소매지표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들, 이슈들 전달해 드렸고요. 경기 민감주의 1분기 실적이 쑥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가 이번에 만기를 지나가면서 수급적인 부담감을 많이 덜어냈고, 또 증시가 잘 버텨낸 상태에서 연기금 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와 간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매수가 들어오니까 더 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은 사람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그것. 네, 그것이 뭐지?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가는 것과도 같다. 즉, 이 시작점에서 성장기로, 그 다음에 정점에서 이제 쇠퇴기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침체기로 이렇게 가는 그런 S자 형태의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라이프 사이클을 7가지 국면을 보고 있는데, 제로 국면, 즉 폭락 이후에 나타나는 0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국면은 점화, 제2국면은 회복, 제3국면은 붐, 제4국면은 미심쩍은 하락, 그 다음에 제5국면은 각성을 하게 되고요. 제6국면은 절망과 바닥 순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붐일까요?
네, 아직은 붐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회복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붐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보면은 뭐 계좌들 다 트고 있다, 뭐 시장에서 뭐 지금 주변에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보세요, 미쳐가지고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주식에 막 그냥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우량주에 투자했다거나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네, 이게 사람들이 미쳐서 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심쩍은 하락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더 가야 될 방향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이러한 그런 라이프 사이클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은 단 한 차례도 뭐 어긋나거나 그 순서대로 가지 않았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들 하시고요. 자,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유튜브와 88TV 통해서 진행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아침 9시에 무료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시다.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